창밖에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당신의 숨소리만 들리는 깊은 밤입니다. 오늘 하루 참 애쓰셨죠? 복잡했던 마음의 소음은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달빛 아래 하얗게 피어난 메밀꽃밭을 함께 걷는 이야기입니다.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 소금을 뿌린 듯 푸르게 빛나는 밤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무거운 걱정들도 달빛에 녹아내릴 거예요. 자,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저와 함께 봉평장터에서 대화까지 그 고요한 밤길을 천천히 걸어보실까요? 당신의 평온한 잠을 위해 이제 읽어드립니다. 여름장이란 건 애당초 글러 먹은 것이었나 봅니다. 해는 아직 중천에 떠 있건만 장터는 벌써 쓸쓸한 온기만 남아있네요. 휘장 밑으로 파고드는 더운 햇살이 등줄기를 훅훅 볶아대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의 돌아가고 팔리지 못한 나무꾼들만이 길거리에 서성이고 있지만 그들도 곧 자리를 뜨겠지요. 칩칩스럽게 날아드는 파리떼도 장난기 가득한 아이들도 이젠 그저 귀찮기만 합니다. 얼금뱅이의 왼손잡이인 드팀 전의 허생원은 결국 동업자인 조선딸을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이보게 그만 거둘까? 조선딸이 기다렸다는 듯 대답합니다. 그러게나 말일세. 봉평장에서 한 번이라도 흐뭇하게 장사를 해본 적이 있었나? 내일 대화장에서나 한몫 벌어봐야겠어. 그러려면 오늘 밤은 꼬박 세워서 걸어야 할 텐데. 걱정 말게. 오늘 달이 아주 환하게 뜨겠어. 절렁절렁 소리를 내며 그날 번 돈을 따지는 조선딸을 뒤로하고 허생원은 말뚝에서 넓은 휘장을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물건들을 하나둘 챙겨 넣으니 고리짝이 묵직하게 차오르네요. 멍석 위에는 어수선하게 천조각들만 남겨져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장돌뱅이들도 벌써 짐을 챙기고 있네요. 어물장수도, 땜장이도, 엿장수도 하나둘씩 꼴이 보이지 않습니다. 70리나 되는 그 밤길을 타박거리며 걷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장판은 이제 잔치가 끝난 뒤마당처럼 어수선합니다. 술집 쪽에서는 시끄러운 싸움 소리와 계집의 앙칼진 고함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마저도 장날 저녁이면 늘 있는 그저 그런 일상처럼 느껴집니다. 생원, 시침때도 다 안 해? 그 충주집 말이야. 조선딸이 비죽이 웃으며 말을 건넵니다. 허생원은 짐짓 무관심한 척해보지만 충주집이라는 말만 들어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곤 합니다. 사실 그에게 계집이란 평생 연분이 없는 그저 쓸쓸하고 뒤틀린 반평생의 그리움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술집 문을 들어서서 동이를 보았을 때 허생원은 묘하게 화가 치밀었습니다. 젊은 동이가 계집과 농탕을 치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꼴사납게 느껴졌거든요. 어디서 주워먹은 선머슴인지 모르겠다만 내게도 부모가 있겠지? 장사하는 녀석이 계집이 다 무어야. 냉큼 나가거라. 따귀를 갈긴 뒤 쏟아낸 모진 말들. 동이는 화가 나 자리를 떴지만 허생원의 마음도 그리 편치는 않습니다. 자, 이제 장돌뱅이들의 밤길이 시작되려 합니다. 소금 뿌린 듯 하얀 메밀꽃이 기다리는 그 고요한 밤길로 우리도 함께 떠나볼까요? 따귀를 맞고도 한마디 대꾸 없이 멀어지는 동이의 뒷모습을 보니 허생원은 되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직 서먹서먹한 사이인데 내가 너무 과했던 건 아닐까 하고 마음 한구석이 쌉싸름해져 옵니다. 주제넘게 남의 자식 같은 젊은이를 붙들고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을까? 후회하는 마음이 밀려오지요. 충주집은 입술을 쭝긋하며 술을 거칠게 부어대지만 조선딸은 그저 허허 웃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넘겨봅니다. 웬일인지 오늘은 흠뻑 취해보고 싶은 밤입니다. 허생원은 주는 술잔을 마다하지 않고 다 들이켰습니다. 취기가 오를수록 계집 생각보다는 아까 보낸 동이의 뒤실이 자꾸만 궁금해집니다. 내 꼴에 그 젊은 동이를 이겨먹어서 무얼 하겠나 싶어 어리석은 스스로를 가만히 꾸짖어 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동이가 헐레벌떡 뛰어와 허생원을 부릅니다. 생원님, 당나귀가 발을 끊고 난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허생원은 마시던 잔을 내려놓고 정신없이 충주집을 뛰어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장난일 거라 생각하면서도 자신을 부르러 온 동희의 그 마음씨가 못내 가슴을 울립니다. 앞장서 달리는 동희의 뒤를 따르다 보니 술기운에 거슴츠레해진 눈시울이 왠지 뜨거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당나귀는 허생원에게 반평생을 같이 해온 가족이었습니다. 같은 주막에서 잠들고 같은 달빛에 젖으며 장터를 떠돌던 20년의 세월. 그 세월이 사람과 짐승을 함께 늙게 했습니다. 까스러진 나귀의 목덜미 털은 주인의 머리카락처럼 푸석해졌고 젖은 눈망울은 주인의 눈처럼 침침해졌습니다. 몽당비처럼 짧아진 꼬리는 파리를 쫓으려 휘둘러 봐도 이젠 다리까지 닿지도 않습니다. 닳아 없어진 발굽에 새 철을 몇 번이나 갈아 끼웠던가요? 냄새만으로도 주인을 알아보고 야단스럽게 울며 반겨주는 짐승. 허생원은 어린아이를 달래듯 나귀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래. 무서웠지? 땀에 젖은 몸뚱어리를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나귀를 보니 속상한 마음이 앞섭니다. 아이들은 저만치 달아나며 깔깔거리고 나귀가 암놈을 보고 발광을 했다며 놀려대지만 허생원은 그저 주춤하며 짐승의 앞을 가로막아 서봅니다. 허허, 저놈의 짐승이 늙은 주제에 암샘을 냈나 보군. 무안함에 채찍을 들어 아이들을 쫓아보지만 낯이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내 곁을 지켜준 이 늙은 짐승이 있어 오늘 밤 70리 길도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리네. 멀리 달아나는 아이들의 장난 섞인 외침을 뒤로하고 허생원은 그만 손에 쥐었던 채찍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 하나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는 왼손잡이의 서글픔. 술기운 때문인지 몸이 유난히 화끈거립니다. 자, 그만 떠나세. 아이들과 어울리다가는 한도 끝도 없겠어. 조선딸의 말에 동희와 허생원은 각자 나귀의 안장을 얹고 짐을 싣기 시작합니다. 어느덧에는 뉘엿뉘엿 기울어 세상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네요. 장돌뱅이 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 허생원은 봉평장을 빼놓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웃 마을을 지나고 먼 지방을 헤매기도 했지만 결국 발길은 늘 이 고을로 되돌아왔지요.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이면 그는 밤하늘의 달보다도 정확하게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건너갔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묻는 말에 그는 늘 청주라고 답했지만 실제로 고향 땅을 밟아본 지는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저 장터에서 장터로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강산이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반나절 동안 뚜벅뚜벅 걷다가 저 멀리 마을의 등불이 어둠 속에서 깜빡거리기 시작할 때 그때 들려오는 나귀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들으면 허생원은 언제나처럼 가슴이 설레곤 했습니다. 20년을 반복해온 일이지만 그 설렘만은 변하지 않았지요. 젊은 시절에는 돈푼이나 모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기롭게 놀다가 사흘 만에 가진 것을 다 털어버리고 나귀까지 팔아야 할 처지에 놓였을 때 그는 이를 악물고 짐승만은 지켜냈습니다.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쳐 나오던 길가에 주저앉아 나귀의 등을 어루만지며 울던 그날을 그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널 팔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그렇게 다시 시작된 장돌뱅이의 삶. 이제는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처지지만 그에게는 변함없는 친구인 당나귀 한 마리가 곁에 있었습니다. 계집과는 평생 인연이 없다고 스스로 서글퍼하던 그에게도 가슴 깊이 묻어둔 단 한 번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그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인연. 젊은 시절 봉평에서 겪은 그 일만 생각하면 허생원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달밤이었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허생원은 오늘 밤도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조선딸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온 이야기지만 차마 싫은 내색을 하지 못합니다. 허생원은 시치미를 뚝 떼고 그 소중한 기억을 되풀이하기 시작합니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참 격에 맞거든. 허생원은 잠시 조선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서가 아니라 쏟아지는 달빛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만 마음이 벅차올랐기 때문이지요. 달은 이제 보름을 갓 지나 조금 이질어졌지만 대지의 부드러운 빛을 넉넉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대화까지는 앞으로 80리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건너며 벌판과 산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나직이 걸려 있습니다. 밤이 깊어 세상은 죽은 듯 고요한데 손을 뻗으면 닿을 것처럼 살아있는 달의 숨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는 푸른 달무리에 젖어들고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입니다. 이제 막 피기 시작한 꽃들이 마치 소금을 뿌려놓은 듯 훈훈한 달빛 아래서 숨이 막힐 만큼 눈부시게 피어 있습니다. 붉은 줄기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는 애잔하고 나귀들의 발걸음 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시원하게 울려 퍼집니다. 길이 좁아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습니다. 나귀 목에 걸린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은은하게 메밀밭 사이로 흘러갑니다. 그때도 꼭 이런 날 밤이었지. 허생원이 나직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객주집 방이 너무 무더워서 잠이 와야지. 혼자 일어나 개울가로 목욕을 하러 나갔다네. 그때나 지금이나 봉평은 온통 메밀밭이었어. 개울가 어디를 봐도 하얀 꽃이었지. 달이 너무 밝아서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에서 제일 까는 미인이었지. 그게 내 팔자였나 봐. 조선딸은 그저 담배를 한 모금 빨 뿐입니다. 구수한 연기가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처녀는 울고 있었어. 집안 형편이 어려워 어디론가 떠나야 할 판이었거든. 처음엔 나를 보고 놀란 눈치였지만 슬픔에 젖어 있을 때라 그랬는지 마음이 금세 누그러지더군. 생각하면 참으로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네. 그 다음 날로 성서방네 가족이 주랭랑을 쳤다지? 그래. 그 다음 장날 가보니 온 집안이 사라졌더군. 제천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는지 몰라. 하지만 처녀는 꿩 구워 먹은 자리처럼 흔적도 없었지. 그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던 거야.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들어서 반평생을 다니게 되었네. 그 밤을 어찌 잊을 수 있겠나? 조선딸이 부럽다는 듯 맞장구를 칩니다. 운이 좋았네. 그런 신통한 인연이 어디 쉽나. 하지만 생원, 우리도 이제 늙지 않았나? 난 가을까지만 하고 이장돌뱅이 생활도 그만두려네. 가족들과 작은 전방이나 하나 차려야겠어. 매일 이렇게 걷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니야. 허생원이 달을 보며 웃습니다. 그 처녀를 다시 만난다면 모를까? 난 쓰러질 때까지 이 길을 걷고 저 달을 볼 테야. 산길을 벗어나니 넓은 길이 나타납니다. 꽁무니에 처져 있던 동이가 앞으로 나서며 나귀들은 이제 나란히 걷기 시작합니다. 동이 총각, 아까 충주집에선 미안했네. 내가 실수를 했어. 너무 서운하게 생각 말게. 천만에요, 생원님. 오히려 제가 부끄러운걸요. 계집이라니요. 전 그저 자나 깨나 어머니 생각뿐입니다. 허생원의 이야기에 마음이 숙연해진 탓일까요? 동희의 목소리도 어느덧 밤한 개처럼 한풀 수그러져 있었습니다. 아까 아비엄이란 말씀을 하실 때 사실 가슴이 터지는 것만 같았어요. 제겐 아버지가 없거든요. 피부치라고는 오직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동희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허생원이 짐짓 놀라 묻습니다. 돌아가셨나? 아니요. 당초부터 없었다고 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겠나? 생원과 선달이 허허 웃어넘기려 하자 동희는 정색을 하며 속마음을 꺼내 놓습니다. 부끄러워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정말이에요. 어머니는 제천 어느 마을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집에서 쫓겨나셨대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그래서 전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고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고 지내왔어요. 앞에 나타난 험한 둔덕 때문에 이야기는 잠시 끊겼습니다. 가파른 길 위에서 나귀는 자꾸 미끄러지고 허생원은 숨이 차 몇 번이고 다리를 쉬어가야 했지요. 고개를 넘을 때마다 무거워지는 몸. 젊은 동이가 끝없이 부러워지는 밤입니다.
땀방울이 등을 타고 쭉 씻겨 내려갑니다. 고개 너머에는 차가운 개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널다리가 끊겨버린 탓에 세 사람은 옷을 벗어 등에 짊어지고 반 벌거숭이 차림으로 물속에 발을 들였습니다. 방금 땀을 흘린 뒤라 그런지 밤물은 뼈를 찌르듯 차갑습니다. 그래. 그럼 대체 그 고생을 하며 누가 키워주었나?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부사버지를 얻어 술장사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그 의부가 술만 먹으면 망나니라. 철들 무렵부터 하루도 맞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말리다 칼부림까지 당하는 꼴을 보니 집꼴이 말이 아니었죠. 결국 18살에 집을 뛰쳐나와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참으로 딱한 신세로군. 개울물은 깊어 어느덧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물살은 세고 발밑에 돌멩이는 미끄러워 금방이라도 휩쓸릴 것만 같습니다. 앞서간 조선달과 나귀는 벌써 건너편에 닿았지만 동이는 뒤처진 허생원을 붙드느라 두 사람은 물 한복판에 남겨졌습니다. 허생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가슴속에 소용돌이치는 질문을 조심스럽게 던져봅니다. 자네 어머니의 친정은 원래 제천이었나? 아니요. 시원하게 말씀은 안 해주시지만 봉평이라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봉평? 그럼 그 아버지 성은 무엇이라 하던가?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요. 차가운 물속에서 허생원의 가슴은 오히려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봉평, 그리고 달도 차지 않아 태어난 아이. 물소리와 방울소리만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렇겠지. 허생원은 중얼거리며 침침해진 눈을 까물거렸습니다. 그러다 그만 발을 빗디디고 말았지요. 물속으로 풍덩 꼬꾸라진 허생원이 허우적거릴 때 동이가 얼른 달려와 그를 등에 업었습니다. 물에 푹 젖은 몸은 물에 빠진 생쥐처럼 처량한 꼴이었지만 장정인 동이의 등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든든했습니다. 젖은 옷 무게를 다 합쳐도 허생원의 야윈 몸은 아들의 등 위에서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미안하네. 오늘은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 걱정 마세요, 생원님. 동이의 넓은 등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허생원의 뼈마디까지 사무쳐 옵니다. 왠지 모를 서글픔과 안도감이 교차하며 허생원은 이대로 조금만 더 엎혀있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자네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지 않으시던가? 늘 한 번은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지금은 어디 계시고? 제천에 계셔요. 가을이 되면 봉평으로 모셔올 생각입니다. 이를 악물고 벌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렴. 그렇고 말고. 정말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라 했지. 개울을 다 건너자 조선딸이 낄낄거리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생원, 오늘 하루 종일 실수만 하니 어찌 된 일인가? 허허, 나귀 생각을 하다가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던가? 저 녀석이 제법 귀여운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꼴이 얼마나 예쁜지. 난 그걸 보려고 일부러 읍내까지 돌 때가 있다네. 허생원은 덜덜 떨리는 몸으로 젖은 옷을 짜서 입었습니다. 추위가 뼈를 찌르지만 마음만은 알 수 없이 둥실둥실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자, 이제 주막까지 부지런히 가세나. 불을 피워 몸을 녹이고 나귀에게도 따뜻한 물을 좀 먹여주자고. 내일 대화장을 보고 나면 그 다음은 제천으로 가세. 생원님도 제천으로 가시게요?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졌네. 우리 같이 가려나, 동이? 나귀가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허생원의 눈에 무언가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밝게 보였지요. 동이가 들고 있는 채찍. 그 채찍이 쥐어있는 곳은 동이의 왼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힌 듯 눈이 어둡던 허생원이었지만 이번만은 동이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은 가볍고 방울소리는 밤 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제 달이 어지간히 기울었습니다. 당신의 밤도 이제 깊은 평온 속으로 기울어 가기를 바랍니다. 잘 자요. 여름장이란 건 애당초 글러 먹은 것이었나 봅니다.
해는 아직 중천에 떠 있건만 장터는 벌써 쓸쓸한 온기만 남아있네요. 휘장 밑으로 파고드는 더운 햇살이 등줄기를 훅훅 볶아대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의 돌아가고 팔리지 못한 나무꾼들만이 길거리에 서성이고 있지만 그들도 곧 자리를 뜨겠지요. 칩칩스럽게 날아드는 파리떼도 장난기 가득한 아이들도 이젠 그저 귀찮기만 합니다. 얼금뱅이의 왼손잡이인 드팀 전의 허생원은 결국 동업자인 조선딸을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이보게 그만 거둘까? 조선딸이 기다렸다는 듯 대답합니다. 그러게나 말일세. 봉평장에서 한 번이라도 흐뭇하게 장사를 해본 적이 있었나? 내일 대화장에서나 한몫 벌어봐야겠어. 그러려면 오늘 밤은 꼬박 세워서 걸어야 할 텐데. 걱정 말게. 오늘 달이 아주 환하게 뜨겠어. 절렁절렁 소리를 내며 그날 번 돈을 따지는 조선딸을 뒤로 하고 허생원은 말뚝에서 넓은 휘장을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물건들을 하나둘 챙겨 넣으니 고리짝이 묵직하게 차오르네요. 멍석 위에는 어수선하게 천조각들만 남겨져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장돌뱅이들도 벌써 짐을 챙기고 있네요. 어물장수도, 땜장이도, 엿장수도 하나둘씩 꼴이 보이지 않습니다. 70리나 되는 그 밤길을 타박거리며 걷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장판은 이제 잔치가 끝난 뒤마당처럼 어수선합니다. 술집 쪽에서는 시끄러운 싸움 소리와 계집의 앙칼진 고함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마저도 장날 저녁이면 늘 있는 그저 그런 일상처럼 느껴집니다. 생원, 시침때도 다 안 해? 그 충주집 말이야. 조선딸이 비죽이 웃으며 말을 건넵니다. 허생원은 짐짓 무관심한 척해보지만 충주집이라는 말만 들어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곤 합니다. 사실 그에게 계집이란 평생 연분이 없는 그저 쓸쓸하고 뒤틀린 반평생의 그리움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술집 문을 들어서서 동희를 보았을 때 허생원은 묘하게 화가 치밀었습니다. 젊은 동희가 계집과 농탕을 치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꼴사납게 느껴졌거든요. 어디서 주워먹은 선머슴인지 모르겠다만 내게도 부모가 있겠지? 장사하는 녀석이 계집이 다 무어야. 냉큼 나가거라. 따귀를 갈긴 뒤 쏟아낸 모진 말들. 동희는 화가 나 자리를 떴지만 허생원의 마음도 그리 편치는 않습니다. 자, 이제 장돌뱅이들의 밤길이 시작되려 합니다. 소금 뿌린 듯 하얀 메밀꽃이 기다리는 그 고요한 밤길로 우리도 함께 떠나볼까요? 따귀를 맞고도 한마디 대꾸 없이 멀어지는 동희의 뒷모습을 보니 허생원은 되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직 서먹서먹한 사이인데 내가 너무 과했던 건 아닐까 하고 마음 한구석이 쌉싸름해져 옵니다. 주제넘게 남의 자식 같은 젊은이를 붙들고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을까? 후회하는 마음이 밀려오지요. 충주집은 입술을 쭝긋하며 술을 거칠게 부어대지만 조선딸은 그저 허어 웃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넘겨봅니다. 웬일인지 오늘은 흠뻑 취해보고 싶은 밤입니다. 허생원은 주는 술잔을 마다하지 않고 다 들이켰습니다. 취기가 오를수록 계집 생각보다는 아까 보낸 동희의 뒤실이 자꾸만 궁금해집니다. 내 꼴에 그 젊은 동희를 이겨먹어서 무얼 하겠나 싶어 어리석은 스스로를 가만히 꾸짖어 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동희가 헐레벌떡 뛰어와 허생원을 부릅니다. 생원님, 당나귀가 발을 끊고 난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허생원은 마시던 잔을 내려놓고 정신없이 충주집을 뛰어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장난일 거라 생각하면서도 자신을 부르러 온 동희의 그 마음씨가 못내 가슴을 울립니다. 앞장서 달리는 동희의 뒤를 따르다 보니 술기운에 거슴츠레해진 눈시울이 왠지 뜨거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당나귀는 허생원에게 반평생을 같이 해온 가족이었습니다. 같은 주막에서 잠들고 같은 달빛에 젖으며 장터를 떠돌던 20년의 세월. 그 세월이 사람과 짐승을 함께 늙게 했습니다. 까스러진 나귀의 목덜미 털은 주인의 머리카락처럼 푸석해졌고 젖은 눈망울은 주인의 눈처럼 침침해졌습니다.
몽당비처럼 짧아진 꼬리는 파리를 쫓으려 휘둘러 봐도 이젠 다리까지 닿지도 않습니다. 닳아 없어진 발굽에 새철을 몇 번이나 갈아 끼웠던가요. 냄새만으로도 주인을 알아보고 야단스럽게 울며 반겨주는 짐승. 허생원은 어린아이를 달래듯 나귀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래, 그래. 무서웠지? 땀에 젖은 몸뚱어리를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나귀를 보니 속상한 마음이 앞섭니다. 아이들은 저만치 달아나며 깔깔거리고 나귀가 암놈을 보고 발광을 했다며 놀려대지만 허생원은 그저 주춤하며 짐승의 앞을 가로막아 서봅니다. 허허, 저놈의 짐승이 늙은 주제에 암샘을 냈나 보군. 무안함에 채찍을 들어 아이들을 쫓아보지만 낯이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내 곁을 지켜준 이 늙은 짐승이 있어 오늘 밤 70리길도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리네. 멀리 달아나는 아이들의 장난 섞인 외침을 뒤로하고 허생원은 그만 손에 쥐었던 채찍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 하나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는 왼손잡이의 서글픔. 술기운 때문인지 몸이 유난히 화끈거립니다. 자, 그만 떠나세. 아이들과 어울리다가는 한도 끝도 없겠어. 조선딸의 말에 동희와 허생원은 각자 나귀의 안장을 얹고 짐을 싣기 시작합니다. 어느덧에는 뉘엿뉘엿 기울어 세상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네요. 장돌뱅이 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 허생원은 봉평장을 빼놓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웃 마을을 지나고 먼지방을 헤매기도 했지만 결국 발길은 늘 이 고을로 되돌아왔지요.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이면 그는 밤하늘의 달보다도 정확하게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건너갔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묻는 말에 그는 늘 청주라고 답했지만 실제로 고향 땅을 밟아본 지는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저 장터에서 장터로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강산이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반나절 동안 뚜벅뚜벅 걷다가 저 멀리 마을의 등불이 어둠 속에서 깜빡거리기 시작할 때 그때 들려오는 나귀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들으면 허생원은 언제나처럼 가슴이 설레곤 했습니다. 20년을 반복해온 일이지만 그 설렘만은 변하지 않았지요. 젊은 시절에는 돈푼이나 모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기롭게 놀다가 사흘 만에 가진 것을 다 털어버리고 나귀까지 팔아야 할 처지에 놓였을 때 그는 이를 악물고 짐승만은 지켜냈습니다.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쳐 나오던 길가에 주저앉아 나귀의 등을 어루만지며 울던 그날을 그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널 팔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그렇게 다시 시작된 장돌뱅이의 삶. 이제는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처지지만 그에게는 변함없는 친구인 당나귀 한 마리가 곁에 있었습니다. 계집과는 평생 인연이 없다고 스스로 서글퍼하던 그에게도 가슴 깊이 묻어둔 단 한 번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그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인연. 젊은 시절 봉평에서 겪은 그 일만 생각하면 허생원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달밤이었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허생원은 오늘 밤도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조선딸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온 이야기지만 차마 싫은 내색을 하지 못합니다. 허생원은 시치미를 뚝 떼고 그 소중한 기억을 되풀이하기 시작합니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참 격에 맞거든. 허생원은 잠시 조선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서가 아니라 쏟아지는 달빛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만 마음이 벅차올랐기 때문이지요. 달은 이제 보름을 갓 지나 조금 이지러졌지만 대지의 부드러운 빛을 넉넉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대화까지는 앞으로 80리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건너며 벌판과 산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엔 아직이 걸려 있습니다. 밤이 깊어 세상은 죽은 듯 고요한데 손을 뻗으면 닿을 것처럼 살아있는 달의 숨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는 푸른 달무리에 젖어들고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입니다. 이제 막 피기 시작한 꽃들이 마치 소금을 뿌려놓은 듯 훈훈한 달빛 아래서 숨이 막힐 만큼 눈부시게 피어 있습니다.
붉은 줄기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는 애잔하고 나귀들의 발걸음 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시원하게 울려 퍼집니다. 길이 좁아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습니다. 나귀 목에 걸린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은은하게 메밀밭 사이로 흘러갑니다. 그때도 꼭 이런 날 밤이었지. 허생원이 나직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객주집 방이 너무 무더워서 잠이 와야지. 혼자 일어나 개울가로 목욕을 하러 나갔다네. 그때나 지금이나 봉평은 온통 메밀밭이었어. 개울가 어디를 봐도 하얀 꽃이었지. 달이 너무 밝아서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에서 제일 까는 미인이었지. 그게 내 팔자였나 봐. 조선 딸은 그저 담배를 한 모금 빨 뿐입니다. 구수한 연기가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처녀는 울고 있었어. 집안 형편이 어려워 어디론가 떠나야 할 판이었거든. 처음엔 나를 보고 놀란 눈치였지만 슬픔에 젖어 있을 때라 그랬는지 마음이 금세 누그러지더군. 생각하면 참으로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네. 그 다음 날로 성서방네 가족이 주랭랑을 쳤다지? 그래. 그 다음 장날 가보니 온 집안이 사라졌더군. 제천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는지 몰라. 하지만 처녀는 꿩 구워 먹은 자리처럼 흔적도 없었지. 그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던 거야.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들어서 반평생을 다니게 되었네. 그 밤을 어찌 잊을 수 있겠나? 조선딸이 부럽다는 듯 맞장구를 칩니다. 운이 좋았네. 그런 신통한 인연이 어디 쉽나. 하지만 생원, 우리도 이제 늙지 않았나? 난 가을까지만 하고 이장돌뱅이 생활도 그만두려네. 가족들과 작은 전방이나 하나 차려야겠어. 매일 이렇게 걷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니야. 허생원이 달을 보며 웃습니다. 그 처녀를 다시 만난다면 모를까? 난 쓰러질 때까지 이 길을 걷고 저 달을 볼 테야. 산길을 벗어나니 넓은 길이 나타납니다. 꽁무니에 처져 있던 동이가 앞으로 나서며 나귀들은 이제 나란히 걷기 시작합니다. 동이 총각, 아까 충주집에선 미안했네. 내가 실수를 했어. 너무 서운하게 생각 말게. 천만에요, 생원님. 오히려 제가 부끄러운걸요. 계집이라니요. 전 그저 자나 깨나 어머니 생각뿐입니다. 허생원의 이야기에 마음이 숙연해진 탓일까요? 동희의 목소리도 어느덧 밤한 개처럼 한풀 수그러져 있었습니다. 아까 아비엄이란 말씀을 하실 때 사실 가슴이 터지는 것만 같았어요. 제겐 아버지가 없거든요. 피부치라고는 오직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동희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허생원이 짐짓 놀라 묻습니다. 돌아가셨나? 아니요. 당초부터 없었다고 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겠나? 생원과 선달이 허허 웃어넘기려 하자 동희는 정색을 하며 속마음을 꺼내 놓습니다. 부끄러워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정말이에요. 어머니는 제천 어느 마을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집에서 쫓겨나셨대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그래서 전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고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고 지내왔어요. 앞에 나타난 험한 둔덕 때문에 이야기는 잠시 끊겼습니다. 가파른 길 위에서 나귀는 자꾸 미끄러지고 허생원은 숨이 차 몇 번이고 다리를 쉬어가야 했지요. 고개를 넘을 때마다 무거워지는 몸. 젊은 동이가 끝없이 부러워지는 밤입니다. 땀방울이 등을 타고 쭉 씻겨 내려갑니다. 고개 너머에는 차가운 개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널다리가 끊겨버린 탓에 세 사람은 옷을 벗어 등에 짊어지고 반 벌거숭이 차림으로 물속에 발을 들였습니다. 방금 땀을 흘린 뒤라 그런지 밤물은 뼈를 찌르듯 차갑습니다. 그래. 그럼 대체 그 고생을 하며 누가 키워주었나?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부사버지를 얻어 술장사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그 의부가 술만 먹으면 망나니라. 철들 무렵부터 하루도 맞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말리다 칼부림까지 당하는 꼴을 보니 집꼴이 말이 아니었죠. 결국 18살에 집을 뛰쳐나와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참으로 딱한 신세로군.
개울물은 깊어 어느덧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물살은 세고 발밑에 돌멩이는 미끄러워 금방이라도 휩쓸릴 것만 같습니다. 앞서간 조선달과 나귀는 벌써 건너편에 닿았지만 동이는 뒤처진 허생원을 붙드느라 두 사람은 물 한복판에 남겨졌습니다. 허생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가슴속에 소용돌이치는 질문을 조심스럽게 던져봅니다. 자네 어머니의 친정은 원래 제천이었나? 아니요. 시원하게 말씀은 안 해주시지만 봉평이라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봉평? 그럼 그 아버지 성은 무엇이라 하던가?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요. 차가운 물속에서 허생원의 가슴은 오히려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봉평, 그리고 달도 차지 않아 태어난 아이. 물소리와 방울소리만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렇겠지. 허생원은 중얼거리며 침침해진 눈을 까물거렸습니다. 그러다 그만 발을 빗디디고 말았지요. 물속으로 풍덩 꼬꾸라진 허생원이 허우적거릴 때 동이가 얼른 달려와 그를 등에 업었습니다. 물에 푹 젖은 몸은 물에 빠진 생쥐처럼 처량한 꼴이었지만 장정인 동이의 등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든든했습니다. 젖은 옷 무게를 다 합쳐도 허생원의 야윈 몸은 아들의 등 위에서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미안하네. 오늘은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 걱정 마세요, 생원님. 동이의 넓은 등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허생원의 뼈마디까지 사무쳐 옵니다. 왠지 모를 서글픔과 안도감이 교차하며 허생원은 이대로 조금만 더 엎혀있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자네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지 않으시던가? 늘 한 번은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지금은 어디 계시고? 제천에 계셔요. 가을이 되면 봉평으로 모셔올 생각입니다. 이를 악물고 벌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렴. 그렇고 말고. 정말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라 했지. 개울을 다 건너자 조선딸이 낄낄거리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생원, 오늘 하루 종일 실수만 하니 어찌 된 일인가? 허허, 나귀 생각을 하다가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던가? 저 녀석이 제법 귀여운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꼴이 얼마나 예쁜지. 난 그걸 보려고 일부러 읍내까지 돌 때가 있다네. 허생원은 덜덜 떨리는 몸으로 젖은 옷을 짜서 입었습니다. 추위가 뼈를 찌르지만 마음만은 알 수 없이 둥실둥실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자, 이제 주막까지 부지런히 가세나. 불을 피워 몸을 녹이고 나귀에게도 따뜻한 물을 좀 먹여주자고. 내일 대화장을 보고 나면 그 다음은 제천으로 가세. 생원님도 제천으로 가시게요?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졌네. 우리 같이 가려나, 동이? 나귀가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허생원의 눈에 무언가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밝게 보였지요. 동이가 들고 있는 채찍. 그 채찍이 쥐어있는 곳은 동이의 왼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힌 듯 눈이 어둡던 허생원이었지만 이번만은 동이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은 가볍고 방울소리는 밤 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제 달이 어지간히 기울었습니다. 당신의 밤도 이제 깊은 평온 속으로 기울어 가기를 바랍니다. 잘 자요. 여름장이란 건 애당초 글러 먹은 것이었나 봅니다. 해는 아직 중천에 떠 있건만 장터는 벌써 쓸쓸한 온기만 남아있네요. 휘장 밑으로 파고드는 더운 햇살이 등줄기를 훅훅 볶아대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의 돌아가고 팔리지 못한 나무꾼들만이 길거리에 서성이고 있지만 그들도 곧 자리를 뜨겠지요. 칩칩스럽게 날아드는 파리떼도 장난기 가득한 아이들도 이젠 그저 귀찮기만 합니다. 얼금뱅이의 왼손잡이인 드팀 전의 허생원은 결국 동업자인 조선딸을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이보게 그만 거둘까? 조선딸이 기다렸다는 듯 대답합니다. 그러게나 말일세. 봉평장에서 한 번이라도 흐뭇하게 장사를 해본 적이 있었나? 내일 대화장에서나 한몫 벌어봐야겠어.
그러려면 오늘 밤은 꼬박 세워서 걸어야 할 텐데. 걱정 말게. 오늘 달이 아주 환하게 뜨겠어. 절렁절렁 소리를 내며 그날 번 돈을 따지는 조선딸을 뒤로하고 허생원은 말뚝에서 넓은 휘장을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물건들을 하나둘 챙겨 넣으니 고리짝이 묵직하게 차오르네요. 멍석 위에는 어수선하게 천조각들만 남겨져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장돌뱅이들도 벌써 짐을 챙기고 있네요. 어물장수도, 땜장이도, 엿장수도 하나둘씩 꼴이 보이지 않습니다. 70리나 되는 그 밤길을 타박거리며 걷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장판은 이제 잔치가 끝난 뒤마당처럼 어수선합니다. 술집 쪽에서는 시끄러운 싸움 소리와 계집의 앙칼진 고함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마저도 장날 저녁이면 늘 있는 그저 그런 일상처럼 느껴집니다. 생원, 시침 때도 다 안 해? 그 충주집 말이야. 조선딸이 비죽이 웃으며 말을 건넵니다. 허생원은 짐짓 무관심한 척해보지만 충주집이라는 말만 들어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곤 합니다. 사실 그에게 계집이란 평생 연분이 없는 그저 쓸쓸하고 뒤틀린 반평생의 그리움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술집 문을 들어서서 동이를 보았을 때 허생원은 묘하게 화가 치밀었습니다. 젊은 동이가 계집과 농탕을 치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꼴사납게 느껴졌거든요. 어디서 주워먹은 선머슴인지 모르겠다만 내게도 부모가 있겠지? 장사하는 녀석이 계집이 다 무어야. 냉큼 나가거라. 따귀를 갈긴 뒤 쏟아낸 모진 말들. 동이는 화가 나 자리를 떴지만 허생원의 마음도 그리 편치는 않습니다. 자, 이제 장돌뱅이들의 밤길이 시작되려 합니다. 소금 뿌린 듯 하얀 메밀꽃이 기다리는 그 고요한 밤길로 우리도 함께 떠나볼까요? 따귀를 맞고도 한마디 대꾸 없이 멀어지는 동이의 뒷모습을 보니 허생원은 되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직 서먹서먹한 사이인데 내가 너무 과했던 건 아닐까 하고 마음 한구석이 쌉싸름해져 옵니다. 주제넘게 남의 자식 같은 젊은이를 붙들고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을까? 후회하는 마음이 밀려오지요. 충주집은 입술을 쭝긋하며 술을 거칠게 부어대지만 조선딸은 그저 허어 웃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넘겨봅니다. 웬일인지 오늘은 흠뻑 취해보고 싶은 밤입니다. 허생원은 주는 술잔을 마다하지 않고 다 들이켰습니다. 취기가 오를수록 계집 생각보다는 아까 보낸 동이의 뒤실이 자꾸만 궁금해집니다. 내 꼴에 그 젊은 동이를 이겨먹어서 무얼 하겠나 싶어 어리석은 스스로를 가만히 꾸짖어 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동이가 헐레벌떡 뛰어와 허생원을 부릅니다. 생원님, 당나귀가 발을 끊고 난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허생원은 마시던 잔을 내려놓고 정신없이 충주집을 뛰어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장난일 거라 생각하면서도 자신을 부르러 온 동이의 그 마음씨가 못내 가슴을 울립니다. 앞장서 달리는 동이의 뒤를 따르다 보니 술기운에 거슴츠레해진 눈시울이 왠지 뜨거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당나귀는 허생원에게 반평생을 같이 해온 가족이었습니다. 같은 주막에서 잠들고 같은 달빛에 젖으며 장터를 떠돌던 20년의 세월. 그 세월이 사람과 짐승을 함께 늙게 했습니다. 까스러진 나귀의 목덜미 털은 주인의 머리카락처럼 푸석해졌고 젖은 눈망울은 주인의 눈처럼 침침해졌습니다. 몽당비처럼 짧아진 꼬리는 파리를 쫓으려 휘둘러 봐도 이젠 다리까지 닿지도 않습니다. 달아 없어진 발굽에 새 철을 몇 번이나 갈아 끼웠던가요? 냄새만으로도 주인을 알아보고 야단스럽게 울며 반겨주는 짐승. 허생원은 어린아이를 달래듯 나귀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래. 무서웠지? 땀에 젖은 몸뚱어리를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나귀를 보니 속상한 마음이 앞섭니다. 아이들은 저만치 달아나며 깔깔거리고 나귀가 앞놈을 보고 발광을 했다며 놀려대지만 허생원은 그저 주춤하며 짐승의 앞을 가로막아 서봅니다. 허허, 저놈의 짐승이 늙은 주제에 암샘을 냈나 보군. 무안함에 채찍을 들어 아이들을 쫓아보지만 낯이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내 곁을 지켜준 이 늙은 짐승이 있어 오늘 밤 70리 길도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리네. 멀리 달아나는 아이들의 장난 섞인 외침을 뒤로하고 허생원은 그만 손에 쥐었던 채찍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 하나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는 왼손잡이의 서글픔. 술기운 때문인지 몸이 유난히 화끈거립니다. 자, 그만 떠나세. 아이들과 어울리다가는 한도 끝도 없겠어. 조선딸의 말에 동희와 허생원은 각자 나귀의 안장을 얹고 짐을 싣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기울어 세상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네요. 장돌뱅이 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 허생원은 봉평장을 빼놓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웃 마을을 지나고 먼 지방을 헤매기도 했지만 결국 발길은 늘 이 고을로 되돌아왔지요.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이면 그는 밤하늘의 달보다도 정확하게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건너갔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묻는 말에 그는 늘 청주라고 답했지만 실제로 고향 땅을 밟아본 지는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저 장터에서 장터로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강산이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반나절 동안 뚜벅뚜벅 걷다가 저 멀리 마을의 등불이 어둠 속에서 깜빡거리기 시작할 때 그때 들려오는 나귀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들으면 허생원은 언제나처럼 가슴이 설레곤 했습니다. 20년을 반복해온 일이지만 그 설렘만은 변하지 않았지요. 젊은 시절에는 돈푼이나 모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기롭게 놀다가 사흘 만에 가진 것을 다 털어버리고 나귀까지 팔아야 할 처지에 놓였을 때 그는 이를 악물고 짐승만은 지켜냈습니다.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쳐 나오던 길가에 주저앉아 나귀의 등을 어루만지며 울던 그날을 그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널 팔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그렇게 다시 시작된 장돌뱅이의 삶. 이제는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처지지만 그에게는 변함없는 친구인 당나귀 한 마리가 곁에 있었습니다. 계집과는 평생 인연이 없다고 스스로 서글퍼하던 그에게도 가슴 깊이 묻어둔 단 한 번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그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인연. 젊은 시절 봉평에서 겪은 그 일만 생각하면 허생원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달밤이었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허생원은 오늘 밤도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조선딸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온 이야기지만 차마 싫은 내색을 하지 못합니다. 허생원은 시치미를 뚝 떼고 그 소중한 기억을 되풀이하기 시작합니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참 격에 맞거든. 허생원은 잠시 조선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서가 아니라 쏟아지는 달빛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만 마음이 벅차올랐기 때문이지요. 달은 이제 보름을 갓 지나 조금 이질어졌지만 대지의 부드러운 빛을 넉넉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대화까지는 앞으로 80리 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건너며 벌판과 산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길은 지금 긴 사너리에 나직이 걸려 있습니다. 밤이 깊어 세상은 죽은 듯 고요한데 손을 뻗으면 닿을 것처럼 살아있는 달의 숨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는 푸른 달무리에 젖어들고 사너리는 온통 메밀밭입니다. 이제 막 피기 시작한 꽃들이 마치 소금을 뿌려놓은 듯 훈훈한 달빛 아래서 숨이 막힐 만큼 눈부시게 피어 있습니다. 붉은 줄기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는 애잔하고 나귀들의 발걸음 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시원하게 울려 퍼집니다. 길이 좁아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습니다. 나귀 목에 걸린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은은하게 메밀밭 사이로 흘러갑니다. 그때도 꼭 이런 날 밤이었지. 허생원이 나직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객주집 방이 너무 무더워서 잠이 와야지. 혼자 일어나 개울가로 목욕을 하러 나갔다네. 그때나 지금이나 봉평은 온통 메밀밭이었어. 개울가 어디를 봐도 하얀 꽃이었지. 달이 너무 밝아서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에서 제일 까는 미인이었지. 그게 내 팔자였나 봐.
조선딸은 그저 담배를 한 모금 빨 뿐입니다. 구수한 연기가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처녀는 울고 있었어. 집안 형편이 어려워 어디론가 떠나야 할 판이었거든. 처음엔 나를 보고 놀란 눈치였지만 슬픔에 젖어 있을 때라 그랬는지 마음이 금세 누그러지더군. 생각하면 참으로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네. 그 다음 날로 성서방네 가족이 주랭랑을 쳤다지? 그래. 그 다음 장날 가보니 온 집안이 사라졌더군. 제천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는지 몰라. 하지만 처녀는 꿩 구워 먹은 자리처럼 흔적도 없었지. 그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던 거야.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들어서 반평생을 다니게 되었네. 그 밤을 어찌 잊을 수 있겠나? 조선딸이 부럽다는 듯 맞장구를 칩니다. 운이 좋았네. 그런 신통한 인연이 어디 쉽나. 하지만 생원, 우리도 이제 늙지 않았나? 난 가을까지만 하고 이장돌뱅이 생활도 그만두려네. 가족들과 작은 전방이나 하나 차려야겠어. 매일 이렇게 걷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니야. 허생원이 달을 보며 웃습니다. 그 처녀를 다시 만난다면 모를까? 난 쓰러질 때까지 이 길을 걷고 저 달을 볼 테야. 산길을 벗어나니 넓은 길이 나타납니다. 꽁무니에 처져 있던 동이가 앞으로 나서며 나귀들은 이제 나란히 걷기 시작합니다. 동이 총각, 아까 충주집에선 미안했네. 내가 실수를 했어. 너무 서운하게 생각 말게. 천만에요, 생원님. 오히려 제가 부끄러운걸요. 계집이라니요. 전 그저 자나 깨나 어머니 생각뿐입니다. 허생원의 이야기에 마음이 숙연해진 탓일까요? 동희의 목소리도 어느덧 밤한 개처럼 한풀 수그러져 있었습니다. 아까 아비엄이란 말씀을 하실 때 사실 가슴이 터지는 것만 같았어요. 제겐 아버지가 없거든요. 피부치라고는 오직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동희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허생원이 짐짓 놀라 묻습니다. 돌아가셨나? 아니요. 당초부터 없었다고 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겠나? 생원과 선달이 허허 웃어넘기려 하자 동희는 정색을 하며 속마음을 꺼내 놓습니다. 부끄러워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정말이에요. 어머니는 제천 어느 마을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집에서 쫓겨나셨대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그래서 전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고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고 지내왔어요. 앞에 나타난 험한 둔덕 때문에 이야기는 잠시 끊겼습니다. 가파른 길 위에서 나귀는 자꾸 미끄러지고 허생원은 숨이 차 몇 번이고 다리를 쉬어가야 했지요. 고개를 넘을 때마다 무거워지는 몸. 젊은 동이가 끝없이 부러워지는 밤입니다. 땀방울이 등을 타고 쭉 씻겨 내려갑니다. 고개 너머에는 차가운 개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널다리가 끊겨버린 탓에 세 사람은 옷을 벗어 등에 짊어지고 반 벌거숭이 차림으로 물속에 발을 들였습니다. 방금 땀을 흘린 뒤라 그런지 밤물은 뼈를 찌르듯 차갑습니다. 그래. 그럼 대체 그 고생을 하며 누가 키워주었나?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부사버지를 얻어 술장사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그 의부가 술만 먹으면 망나니라. 철들 무렵부터 하루도 맞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말리다 칼부림까지 당하는 꼴을 보니 집꼴이 말이 아니었죠. 결국 18살에 집을 뛰쳐나와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참으로 딱한 신세로군. 개울물은 깊어 어느덧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물살은 세고 발밑에 돌멩이는 미끄러워 금방이라도 휩쓸릴 것만 같습니다. 앞서간 조선달과 나귀는 벌써 건너편에 닿았지만 동희는 뒤처진 허생원을 붙드느라 두 사람은 물 한복판에 남겨졌습니다. 허생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가슴속에 소용돌이치는 질문을 조심스럽게 던져봅니다. 자네 어머니의 친정은 원래 제천이었나? 아니요. 시원하게 말씀은 안 해주시지만 봉평이라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봉평? 그럼 그 아버지 성은 무엇이라 하던가?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요. 차가운 물속에서 허생원의 가슴은 오히려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봉평, 그리고 달도 차지 않아 태어난 아이.
물소리와 방울소리만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렇겠지. 허생원은 중얼거리며 침침해진 눈을 까물거렸습니다. 그러다 그만 발을 빗디디고 말았지요. 물속으로 풍덩 꼬꾸라진 허생원이 허우적거릴 때 동희가 얼른 달려와 그를 등에 업었습니다. 물에 푹 젖은 몸은 물에 빠진 생쥐처럼 처량한 꼴이었지만 장정인 동희의 등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든든했습니다. 젖은 옷 무게를 다 합쳐도 허생원의 야윈 몸은 아들의 등 위에서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미안하네. 오늘은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 걱정 마세요, 생원님. 동희의 넓은 등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허생원의 뼈마디까지 사무쳐 옵니다. 왠지 모를 서글픔과 안도감이 교차하며 허생원은 이대로 조금만 더 엎혀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자네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지 않으시던가? 늘 한 번은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지금은 어디 계시고? 제천에 계셔요. 가을이 되면 봉평으로 모셔올 생각입니다. 이를 악물고 벌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렴. 그렇고 말고. 정말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라 했지. 개울을 다 건너자 조선딸이 낄낄거리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생원, 오늘 하루 종일 실수만 하니 어찌 된 일인가? 허허, 나귀 생각을 하다가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던가? 저 녀석이 제법 귀여운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꼴이 얼마나 예쁜지. 난 그걸 보려고 일부러 읍내까지 돌 때가 있다네. 허생원은 덜덜 떨리는 몸으로 젖은 옷을 짜서 입었습니다. 추위가 뼈를 찌르지만 마음만은 알 수 없이 둥실둥실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자, 이제 주막까지 부지런히 가세나. 불을 피워 몸을 녹이고 나귀에게도 따뜻한 물을 좀 먹여주자고. 내일 대화장을 보고 나면 그 다음은 제천으로 가세. 생원님도 제천으로 가시게요?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졌네. 우리 같이 가려나, 동희? 나귀가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허생원의 눈에 무언가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밝게 보였지요. 동희가 들고 있는 채찍. 그 채찍이 쥐어있는 곳은 동희의 왼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힌 듯 눈이 어둡던 허생원이었지만 이번만은 동희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은 가볍고 방울소리는 밤 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제 달이 어지간히 기울었습니다. 당신의 밤도 이제 깊은 평온 속으로 기울어 가기를 바랍니다. 잘 자요. 동희의 왼손에 들린 채찍을 보며 허생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평생을 돌아온 그 거친 밤길이 사실은 이 소중한 만남을 향한 여정이었음을 깨닫고 비로소 마음을 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찾고 있던 마음의 답을 하나쯤 발견하는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차가운 개울물 소리는 멀어지고 따뜻한 등불이 기다리는 주막에 다와갑니다. 무거운 짐은 나귀 등에 내려놓고 이제 당신의 밤도 고요한 달빛 속에 편안히 머무르기를. 지금까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밤 또 다른 이야기로 당신 곁을 찾아올게요. 잘 자요. 좋은 꿈 꾸세요.